지리산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사풍은 살을 에일듯 날카로웠다. 한겨울의 계곡물은 흐르다 못해 가장자리부터 하얗게 얼어붙고 있었지만 구만은 묵묵히 차가운 물속에 두 발을 담그고 있었다. 당나무 껍질을 씻어내는 작업은 뼈가 시리는 고통을 동반했으나 천한 신분의 장인에게는 겨울바람보다 무서운 것이 감독관의 매질이었다. 70줄에 접어든 노인의 등은 굽은 당나무처럼 휘어 있었고 거친 물살을 버티는 다리는 위태롭게 떨렸다. 구만은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껍질에 붙은 티끌을 골라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한 밤, 오직 흐르는 물소리와 이따금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종이 만드는 일에 바쳤으나 정작 자신의 이름석자조차 쓸 줄 모르는 까막눈이었다. 그저 좋은 종이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피와 땀을 닭풀에 섞어 넣는 것만이 그가 아는 유일한 세상이었다. 그때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둔탁한 것이 떠내려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당나무 껍질 뭉치인가 싶어 무심히 고개를 돌리던 옹구마는 이내 동작을 멈췄다. 물살을 타고 내려오는 그것은 나무 토막치고는 너무나 크고 평평했다. 썩어 문드러진 널빤지 위에는 희끄무레한 보따리 같은 것이 얹혀 있었다. 구만은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꼈으나 호기심이 두려움을 앞섰다. 조심스럽게 물살을 헤치고 다가간 구만은 눈을 의심했다. 널빤지 위에 놓인 것은 다름 아닌 강보에 쌓인 핏덩이였다. 아이는 이미 추위에 지쳐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파랗게 질린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널빤지 귀퉁이에는 먹물로 쓴 글씨 하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으나 그를 모르는 구만에게는 그저 검은 그림자처럼 보일 뿐이었다. 누군가 아이를 버리기 위해 급하게 뛰어보낸 것이 분명했다. 구만의 심장이 쿵광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관아에 알리면 시끄러워질 것이 뻔했고 자칫하면 자신이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물살에 떠내려가게 두어야 한다고 이성은 경고했으나 그의 투박한 손은 이미 아이를 향해 뻗어 있었다. 차가운 강물 위에서 꺼져가는 작은 생명은 마치 물에 젖은 한지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아을 들어 올리는 순간 아이의 가슴팍에서 미약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그 온기는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노인의 얼어붙은 마음을 순식간에 녹여버렸다. 구만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나 지켜보는 눈이 없는지 살폈다. 다행히 작업장에는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고 계곡에는 오직 바람 소리만 윙윙거릴 뿐이었다. 그는 서둘러 젖은 강보를 벗겨내고 자신의 품속 깊이 아이를 안았다. 널빤지는 다시 물살을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구만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당나무 창고로 달렸다. 젖은 옷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창고 구석말은 당나무 껍질이 쌓인 곳에 몸을 숨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살폈다. 창백한 피부에 오똑한 코, 비천한 자식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귀티가 흘렀다. 아이가 파르르 입술을 떨며 작은 눈을 떴다. 칠흑 같은 눈동자가 구만의 주름진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 무언가를 증명하겠다는 결의에 찬 것처럼 보였다. 구만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어쩌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시작된 것일지도 몰랐다. 구만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떡 조각을 꺼내 씹어 부드럽게 만든 뒤 아이의 입에 물렸다. 배고픔에 지친 아이는 본능적으로 노인의 손가락을 빨았다. 그 간지러운 느낌에 구만의 눈가에 왈칵 눈물이 고였다. 자식도 없이 늙어가며 종이 냄새만 맡고 살던 그에게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선물일까?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업보일까? 그는 젖은 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고 마른 당나무 껍질을 이불 삼아 덮어주었다. 창고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고 있었지만 구만의 품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했다. 아이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라지자 구만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대한 걱정으로 복잡했다. 새벽이 밝아오면 작업장의 인부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그들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죽은 누이의 늦둥이라고 둘러대야 할까? 아니면 산에서 주워왔다고 솔직히 말해야 할까? 어느 쪽이든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이 아이가 버려진 이유가 영모나 흉악한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작업장 전체가 몰살당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이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보는 순간 구만은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노라고. 비록 자신은 천한 종이장이지만 이 아이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질긴 종이처럼 강하게 키워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거친 손가락으로 아이의 볼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거친 손끝에 닿는 아이의 피부는 갓 만든 한지처럼 부드러웠다. 먼동이 트기 시작하자 창고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작업반장의 거친 목소리가 인부들을 깨우고 있었다. 구만은 황급히 아이를 당나무 더미 깊숙한 곳에 숨겼다. 아이가 울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아이의 입을 살짝 막은 채 문 쪽을 노려보았다. 다행히 발자국 소리는 창고를 지나쳐 개울가로 향했다. 구만은 안도의 숨을 몰아쉬며 아이를 다시 품에 안았다. 그때 아이의 강보 사이로 무언가가 툭 떨어졌다. 반으로 쪼개진 옷가락지였다. 희미한 새벽빛에 비친 옷가락지에는 학이 날아오르는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구만은 그것을 잽싸게 주워 품속 깊이 감추었다. 이것은 아이의 신분을 증명할 유일한 단서이자 동시에 목숨을 위협할 증거였다. 그날부터 구만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허리가 끊어질 듯 당나무를 삶고 두드리며 종이를 만들었고 밤에는 남들 몰래 아이에게 젖동량을 하러 다녔다. 마을 안악들은 늙은 호라비가 뜬금없이 젖을 구하러 다니는 것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구만은 묵묵히 비웃음을 겨눠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구만은 아이에게 한월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크고 바른 정신을 가지라는 뜻이었다. 한월은 울음소리도 크지 않았고 배가 고파도 보채지 않는 순한 아이였다. 하지만 가끔 당나무 껍질을 만지작거릴 때면 그 작은 눈동자가 유난히 반짝거렸다. 구만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작업장에 낯선 관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역적의 자손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마을 곳곳을 뒤지고 다녔다. 구만은 심장이 늦는 것 같았다. 그는 한월을 당나무 삶는 거대한 가마솥 및 아궁이 속에 숨겼다. 다행히 불을 지피지 않은 솥이었지만 숯검댕이 가득한 그곳에 아이를 넣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다. 관군들은 창고를 샅샅이 뒤졌으나 다행히 아궁이 속까지는 살피지 않았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구만은 떨리는 손으로 한월을 꺼냈다. 아이의 얼굴은 숯검댕 투성이었지만 놀랍게도 울지 않고 구만을 향해 방긋 웃어 보였다. 그 순간 구만은 깨달았다. 이 아이는 당나무가 수천 번의 매질을 견디고 질긴 종이가 되듯 모진 시련을 견뎌낼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을. 구만은 검게 그을린 한월의 얼굴을 닦아주며 맹세했다. 내 비록 등 굽은 늙은이에 불과하지만 너를 위해서라면 이 한 몸 불쏘시개가 되어도 좋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하늘의 볼에 떨어졌다. 그것은 핏줄보다 진한 부정의 시작이었다. 차가운 계곡물 소리가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혹은 경고하듯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날이 밝자마자 당나무 작업장은 거친 숨소리와 나무 찌는 냄새로 가득 찼다. 구마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이 쾌했으나 쉴 틈이 없었다. 그는 겉으로는 평소처럼 당나무 껍질을 벗기며 일에 열중하는 척했지만 온 신경은 창고 구석에 숨겨둔 아이에게 쏠려 있었다. 아이가 배고픔에 지쳐 울음이라도 터뜨릴까봐 그의 심장은 쉴 새 없이 콩닥거렸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는 혹여나 아이가 얼어 죽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자꾸만 창고 쪽을 힐끔거렸다. 점심나절이 되자 배고픔을 참지 못한 아이가 기어이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다행히 거대한 가마솥이 끓는 소리에 묻혀 다른 일꾼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구마는 식사 시간, 종이 울리자마자 제 몫의 밥덩이를 챙겨 몰래 창고로 달려갔다. 갓난아기에게 거친 잡곡밥을 먹일 수는 없었다. 그는 밥을 물에 말아 손가락으로 으깨어 하얀 미음을 만들었다. 하지만 어미 젖을 찾는 아이에게 밍밍한 미음은 턱없이 부족했다. 아이는 몇 모금 삼키는 듯 하다가 이내 고개를 돌리며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구마는 난감하여 식은땀을 흘렸다. 이대로 가다간 아이가 굶어 죽거나 울음소리 때문에 발각될 것이 뻔했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작업반장의 눈을 피해 마을로 내려갔다. 마을 어귀에는 사냥을 키우는 늙은 과부가 살고 있었다. 구마는 평생 모아둔 엽전 몇 덕을 꺼내 들고 그녀의 집문을 두드렸다. 과부는 냄새나는 종이장이 노인이 사냥젖을 구하러 온 것을 보고 코웃음을 쳤다. 구마는 자존심을 버리고 무릎을 꿇었다. 죽은 누이의 핏줄이라 거짓말을 하며 제발 젖 한 사발만 나눠달라고 애원했다. 그의 간절한 눈빛에 과부는 마지못해 젖 한 호리병을 내주었다. 구마는 젖병을 품에 안고 뛸 듯이 기뻐하며 작업장으로 돌아왔다. 아직 따뜻한 사냥젖을 아이의 입에 물리자 아이는 허겁지겁 젖을 빨기 시작했다. 볼이 홀쭉해지도록 열심히 젖을 빠는 모습을 보며 구마는 가슴 뭉클한 행복을 느꼈다. 비록 자신은 굶을지언정 이 작은 생명을 먹이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었다. 며칠 뒤 작업장 동료인 칠성이 창고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는 쥐가 갉아먹는 소리라 생각하고 몽둥이를 들고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당나무 더미 뒤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구만을 발견했다. 칠성은 눈이 휘둥그레져 소리를 질렀다. 순식간에 다른 일꾼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구만과 아이를 둘러싸고 웅성거렸다. 작업반장이 험상궂은 얼굴로 구만의 멱살을 잡았다. 신성한 작업장에 부정을 타게 했다며 당장 아이를 내다 버리라고 호통쳤다. 구만은 아이를 등 뒤로 감싸 안으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구만은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쏟아냈다. 역병으로 죽은 누이 동생이 남긴 불쌍한 조카라고 아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생아라 갈 곳이 없다고 읍소했다. 그는 자신의 품밈을 절반으로 줄여도 좋으니 제발 아이를 거두게 해달라고 빌었다. 평소 성실하고 묵묵히 일만 하던 구만의 모습에 일꾼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다. 작업반장은 혀를 차며 구만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대신 아이 울음소리가 작업에 방해되거나 관아에 알려지면 그 즉시 둘 다 쫓겨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구만은 연신 고맙다고 절을 했다. 일꾼들은 재수없는 사생아라며 침을 뱉고 돌아갔지만 구만에게는 그들의 경멸조차 감지덕지했다. 그날부터 구만의 삶은
더욱 고달퍼졌다. 낮에는 두 사람 몫의 일을 해야 했고 밤에는 잠을 쪼개어 아이를 돌봤다. 닭나무를 삶을 때 나오는 희뿌연 증기와 닭풀 냄새가 아이의 요람을 감쌌다. 아이는 신기하게도 종이 만드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잘도 잤다. 구마는 아이의 기저귀를 닭나무 껍질을 삶아 만천으로 갈아주며 이 아이는 태생부터 종이와 뗄 수 없는 운명이라 생각했다. 사냥 젖을 구하기 힘든 날에는 닭풀 뿌리를 달인 물에 쌀가루를 타서 먹였다. 영양가 없는 묽은 죽이었지만 아이는 투정 한 번 없이 잘 받아 먹었다. 오히려 그런 거친 음식이 아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듯했다. 구마는 아이의 배가 불룩해질 때마다 자신의 배고픔을 잊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아이는 옹알이를 시작했고 기어다니며 작업장 곳곳을 누볐다. 위험한 도구들이 즐비한 곳이었지만 아이는 본능적으로 뜨거운 가마솥과 날카로운 칼을 피했다. 구마는 일하는 틈틈이 아이가 사고를 치지 않나 감시하느라 눈이 사시가 될 지경이었다. 어느 날 구만이 깜빡 조는 사이에 아이가 닭죽통에 손을 집어넣었다. 칠성이 그것을 보고 기겁하여 소리쳤다. 구만이 놀라 달려갔을 때 아이는 닭죽 범벅이 된 손을 들어 보이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가 닭죽을 휘저은 모양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치 숙련된 장인이 물질을 하듯 결이 살아 있었다. 구마는 황급히 아이의 손을 씻기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칠성은 묘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핏덩이가 어쩜 저리 손놀림이 야무지냐며 혀를 내둘렀다. 구마는 애써 대수롭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아이의 재능이 드러날수록 위험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작업장 한 구석 눅눅하고 어두운 방이 그들의 보금자리였다. 구마는 밤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를 모르는 그였기에 이야기는 대부분 지어낸 것이었다. 하늘을 나는 종이학 이야기, 붓 한 자루로 도깨비를 물리친 선비 이야기 등이었다. 아이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구만의 입을 바라보며 베르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고단한 구만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낙이었다. 비록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손마디는 퉁퉁 부어올랐지만 아이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했다. 그는 아이에게 약속했다. 너만큼은 이 냄새나는 닭나무 껍질 속에서 벗어나 귀한 먹을 머금은 하얀 종이처럼 살게 해주겠노라고. 그러나 운명은 그들의 소박한 행복을 시기하듯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을에 흉년이 들어 사냥 젖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것이다. 과부는 더 이상 젖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굶주린 아이는 밤새 칭얼거렸고 구마는 마른 젖동량을 하러 온 동네를 미친 사람처럼 헤매고 다녔다. 결국 구마는 작업장에서 가장 질 좋은 닭나무 속껍질을 훔쳐 장터에 내다 팔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발각되면 손목이 잘릴 수도 있는 중죄였다. 하지만 굶어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지옥불에라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껍질을 품에 감추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굽은 등이 달빛 아래 처연하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세월은 닭나무 껍질을 벗기듯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구만의 등은 더욱 굽어 땅을 향했고 강보에 쌓여있던 핏덩이 한 얼은 어느새 작업장을 제 집 안방처럼 뛰어다니는 총명한 소년으로 자라났다. 한 얼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닭나무를 베고 삶고 두드리는 과정을 눈으로 익혔다. 작업장에 거친 인부들도 처음에는 주워온 자식이라며 멸시했지만 잔심부름을 척척 해내는 한얼의 영민함에 혀를 내두르며 점차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구마는 한얼이 종이 만드는 일에 관심을 보일 때마다
불같이 화를 내며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다. 한여름에 치약볕이 내리쬐는 오후 작업장은 찜통처럼 달아올랐다. 인부들은 더위를 피해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고 구마는 읍내에 당나무를 팔러 나가 자리를 비웠다. 텅 빈 작업장에는 오직 거대한 지통에 담긴 물만이 찰랑거리고 있었다. 한얼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지통 앞으로 다가갔다. 평소 구만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경고했던 금지된 구역이었지만 지통 속의 물은 마치 자석처럼 소년을 끌어당겼다. 지통 안에는 닭섬유와 닭풀이 섞인 희뿌연 물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다. 한얼은 발받침대 위에 올라가 까치발을 들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물 위로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일렁거렸다. 소년은 숨을 죽이고 물의 표면을 응시했다. 어른들이 물질을 할 때마다 들리던 찰랑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물소리가 아니라 종이가 되기 위해 속삭이는 섬유들의 노래처럼 들렸다. 한얼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구석에 놓인 작은 발트를 집어들었다. 어른들이 쓰는 것보다 작고 가벼운 연습용 발틀이었다. 심장이 콩닥거렸지만 호기심은 두려움을 넘어섰다. 그는 발틀을 양손에 쥐고 지통 속으로 깊숙이 담갔다. 차가운 물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졌다. 처음 해보는 물질이었지만 손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먼저 앞물을 떠서 버리고 다시 옆물을 떠서 버리는 동작이 물 흐르듯 이어졌다. 닭 섬유들이 물살을 타고 발 위로 고르게 퍼져나갔다. 한얼은 눈을 감고 손끝에 전해지는 물의 저항을 느꼈다. 물이 너무 빠르면 종이가 얇아지고 너무 느리면 두꺼워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출렁이는 물결 속에서 섬유들이 서로 엉겨 붙으며 하나의 막을 형성하는 순간 소녀는 전율을 느꼈다. 발트를 들어 올리는 순간 물이 쪼르륵 빠져나가며 하얀 종이의 형태가 드러났다. 햇살을 받은 젖은 종이는 마치 잠자리 날개처럼 투명하고 고귀하게 빛났다. 한얼은 숨을 멈추고 자신이 만든 첫 작품을 바라보았다. 티끌 하나 없이 고르게 퍼진 섬유의 결은 7살 어린아이의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소년의 영혼이 빚어낸 예술이었다. 한얼은 젖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건조판 위에 옮겼다. 찢어질까봐 손이 떨렸지만 종이는 생각보다 질기고 단단했다. 판 위에 펼쳐진 종이는 마치 하얀 눈밭처럼 깨끗했다. 소녀는 뿌듯한 마음에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가 돌아오면 혼날 것이 뻔했지만 이 아름다운 종이를 보여드리면 분명 칭찬해 주실 거라 믿었다. 그때였다. 닫혀있던 문이 벌컥 열리며 구만이 들어왔다. 읍내에서 돌아온 구만은 지통 앞에 서 있는 한얼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리고 한얼의 손에 들린 물기, 젖은 발틀과 건조판 위에 놓인 종이를 발견했다. 구만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들고 있던 짐을 내팽개치고 한 걸음에 달려와 한얼의 손목을 낚아챘다. 한얼은 깜짝 놀라 발틀을 떨어뜨렸다. 구만은 한얼을 거칠게 밀치고 건조판 위에 놓인 종이를 집어들었다. 햇빛에 비추어 본 종이는 기가 막힐 정도로 훌륭했다. 두께가 일정하고 결이 고운 것이 10년을 넘게 일한 숙련공의 솜씨, 뺨칠 정도였다. 구만은 감탄보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것은 피의 대물림이었다.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은 천재 장인의 피가 이 아이에게도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구만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푹푹 찢어버렸다. 한얼은 비명을 지르며 구만의 다리에 매달렸다. 자신이 처음 만든 종이가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소녀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구만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발틀까지 집어 던져 박살을 냈다. 구마는 한월의 어깨를 잡고 무섭게 소리쳤다. 다시는 지통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종이 만드는 흉내라도 내면 다리를 분질러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평소 인자하던 아버지의 돌변한 모습에 한월은 공포에 질려 말도 못하고 딸꾹질만 해댔다. 구만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아이의 재능을 짓밟아야만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잔인한 현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날 밤 한월은 퉁퉁 부은 눈으로 잠이 들었다. 구만은 잠든 아이의 손을 어루만졌다. 물에 불어 하얗게 된 작은 손바닥에는 벌써부터 굳은 살이 박일 조짐이 보였다. 구만은 그 손을 자신의 거친 볼에 비비며 소리 죽여 울었다.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왜 이 아이에게 천부적인 재능을 주어 이토록 가혹한 운명의 길을 걷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부터 구만은 한월에게 더욱 혹독하게 대했다. 작업장 출입을 금지하고 하루 종일 산에 가서 택감을 구해오게 시켰다. 한월은 영문도 모른 채 무거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려야 했다. 하지만 소년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울 수 없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지통 속에서 찰랑거리던 물소리와 손끝에 닿았던 닭섬유의 감촉은 밤마다 꿈속에 나타나 소년을 괴롭혔다. 한월은 산속에서 혼자 나무를 하다가도 계곡물을 보면 멍하니 서 있곤 했다. 흐르는 물에 나뭇잎을 띄워보내며 물의 흐름을 관찰했다. 물이 바위에 부딪혀 휘돌아 나가는 모양, 소용돌이 치는 모양을 보며 종이의 결을 상상했다. 구만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천재의 본능은 억누를수록 더욱 강렬하게 솟구쳐 올랐다. 어느 날 한월은 산속 깊은 곳에서 버려진 당나무 숲을 발견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는 야생 당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소년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몰래 당나무 가지 하나를 꺾었다. 아버지 몰래 자신만의 종이를 만들어 보겠다는 당돌한 계획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한월은 바위 틈에 웅덩이를 파고 당나무 껍질을 물에 불렸다. 잿물 대신 아궁이에서 훔쳐온 재를 섞어 껍질을 삶았다. 도구가 없어 돌로 두드리고 손으로 비벼서 닭죽을 만들었다. 발틀이 없어 갯덩굴을 엮어 엉성하게 흉내만 냈지만 소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도구였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밤. 한월은 산속 웅덩이 앞에서 홀로 물질을 했다. 찰랑찰랑. 물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비록 어설프고 거친 종이었지만 한월은 그 과정 자체에서 희열을 느꼈다. 완성된 종이를 달빛에 비추어 보며 소년은 다짐했다. 언젠가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장인이 되겠노라고.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읍내에서 온관리가 특수용지를 주문하면서 구만의 작업장은 비상이 걸렸다.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곤장을 맞을 위기였다. 구만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종이를 만들었지만 늙고 지친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자꾸만 종이에 티끌이 들어가고 결이 고르지 않아 불량품만 쌓여갔다. 납기일은 다가오는데 성공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작업장에는 무거운 침묵과 절망만이 감돌았다. 구만은 머리를 감싸쥐고 한숨만 내쉬었다. 그때 창고 구석에서 지켜보던 한월이 조용히 구만에게 다가왔다. 소년의 손에는 산에서 몰래 만든 닭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관아에서 파견된 형방은 며칠째 작업장에 머물며 구만을 닥달하고 있었다. 이번 진상품은 한양의 고관대작들이 비밀리에 쓰던 특수한 종이로 겉보기에는 평범한 백지 같으나 불을 가까이 대면 숨겨진 문양이 드러나는 물건이어야 했다. 기한은 보름달이 뜨기 전까지였고 실패하면 작업장의 문을 닫게 하고 장인들의 손목을 자르겠다는 엄포가 놓여 있었다.
구만과 동료들은 밤낮 없이 당나무를 삶고 쾌벗으나 그 오묘한 기술을 흉내낼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구만은 내탄 눈으로 실패한 종이 더미를 바라보았다. 닭풀의 배합을 달리해보고 건조 방식도 바꿔보았지만 불을 대면 종이가 타버리거나 문양이 나타나지 않았다. 형방의 호통 소리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작업장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정막만이 감돌았다. 한어른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어른들의 한숨 소리를 들으며 찢겨나간 종이 조각들을 만지작거렸다. 소년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산속 웅덩이에서 보았던 물의 흐름과 닭 섬유의 엉킴이 떠나질 않았다. 모두가 지쳐 잠든 새벽 한어른 조용히 일어나 지통 앞으로 다가갔다. 어른들이 실패한 원인은 닭풀의 농도가 아니라 섬유를 뜨는 방식에 있었다. 한어른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었다. 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섬유가 서로 십자로 엇갈리게 겹치도록 해야만 불빛이 투과될 때 숨겨진 결이 드러나는 것이다. 소녀는 숨을 죽이고 발틀을 잡았다. 그리고 달빛에 비친 물 그림자를 따라 춤을 추듯 손목을 놀렸다. 한얼의 손끝에서 찰랑거리는 물소리는 마치 주술을 외우는 소리처럼 들렸다. 앞물은 빠르고 강하게, 옆물은 부드럽고 길게 두 박자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닭 섬유들이 질서 정연하게 자리를 잡았다. 한얼은 젖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건져 올려 화롯가로 가져갔다. 은은한 열기가 종이에 닿자 놀랍게도 하얀 표면 위로 구름 같은 물결 무늬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법에 가까운 광경이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잠이 깬 구만이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구만은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이 굳어버렸다. 한얼이 만들어낸 저 종이는 15년 전 영모제로 몰살당한 신씨 가문의 비긴 은결지였다. 조정의 밀서를 작성할 때 쓰이던 그 종이는 만드는 방법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고 오직 가문의 핏줄만이 그 비법을 전수받았다고 했다. 구만은 떨리는 손으로 한얼이 만든 종이를 낚아챘다. 화로 불빛에 비친 종이에는 선명한 구름 무늬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이 아이는 억울하게 죽은 대제학 신씨의 유일한 혈육임이 분명했다. 구만의 가슴 속에서 공포와 연민이 동시에 소용돌이 쳤다. 한얼은 구만의 굳은 표정을 보며 뒷걸음질 쳤다. 또다시 혼날 것이라 생각하고 어깨를 움츠렸다. 하지만 구만은 화를 내는 대신 종이를 품속 깊이 구겨 넣었다. 그리고 한얼의 어깨를 잡고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네가 본 것, 네가 한 짓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해선 안 된다. 만약 입 뻥긋했다간 내 손으로 내 혀를 자를 것이다. 구만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살기등등했다. 한얼은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구만은 아이를 재우러 들여보낸 뒤 혼자 아궁이 앞에 앉아 한얼이 만든 종이를 태웠다. 불길 속에서 구름 무늬가 붉게 타오르다 재로 변해 사라졌다. 구만은 타들어가는 종이를 보며 생각했다. 이 재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이 아이가 살아남으려면 철저히 범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형방이 들이닥쳐 진상품을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구만은 밤새 고민 끝에 묘안을 냈다. 그는 한얼이 만든 방식과는 다르게 당나무 껍질에 쌀풀을 섞어 흉내만 낸 조잡한 종이를 내밀었다. 문양은 희미했고 품질은 떨어졌지만 어차피 지방관아의 형방 나부랭이가 진짜 은결지를 구별할 리 만무했다. 형방은 종이를 불에 비추어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구만이 뇌물로 꼽을 쳐둔 엽전 꾸러미를 슬그머니 찔러주자 형방의 표정이 금세 풀어졌다. 제법 흉내는 냈구나.
이번만은 넘어가 주마. 형방은 종이를 챙겨 돌아갔고 작업장 식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모두가 구만의 기지를 칭찬했지만 구만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날 이후 구만은 한어를 더욱 엄격하게 감시했다. 그를 배우는 것도 종이 근처에 가는 것도 철저히 막았다. 대신 그는 한얼에게 나무를 패고 물을 뱉는 허드렛 일만 시켰다. 거친 노동으로 손이 망가지면 그 섬세한 감각도 무뎌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한얼은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묵묵히 시키는 대로 따랐다. 하지만 소년의 호기심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한얼은 산속에서 나무를 하다가도 몰래 당나무 껍질을 벗겨보곤 했다. 거친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여갈수록 종이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바위 위에 껍질을 올려놓고 돌로 문지르며 언젠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이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선물하겠다고 다짐했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한양에서 온 진짜 감찰사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 그는 형방이 가져간 종이가 가짜임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진노하여 내려온 것이었다. 감찰사는 작업장의 모든 장인들을 끌어안치고 진짜 은결지를 만든 자가 누구인지 실토하지 않으면 전원 참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작업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구만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대섰다. 감찰사의 눈은 매서웠다. 그는 꿇어앉은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당나무 냄새가 베어있는 손들을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조그만 소년 한얼에게 시선이 멈췄다. 감찰사는 한얼 앞으로 다가와 허리춤에 찬 칼을 뽑아들었다. 이 어린 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내 놈이 만든 것이냐. 서늘한 칼날이 한얼의 목을 겨누었다. 구만은 비명을 지르며 앞을 막아섰다. 날이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입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감히 눈을 속이려 했습니다. 구만의 처절한 외침에 감찰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내 놈의 손은 너무 거칠고 투박하다. 그런 섬세한 문양은 내 놈 솜씨가 아니야. 그는 구만을 발로 차버리고 다시 한얼에게 칼끝을 들이댔다. 절체절명의 순간 한얼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감찰사는 한얼의 당돌한 대답에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어린아이의 치기, 어린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종이의 결이 너무나 정교했으나 반대로 영모를 꾸미는 자가 7살배기 아이이리도 만무했다. 감찰사는 한얼의 뺨을 툭툭 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내 놈 손재주가 제법이나 함부로 혀를 놀리면 명줄이 짧아지는 법이라 경고했다. 그는 구만에게 아이 단속을 제대로 하라. 이 윽박지르고는 진상품 납기일을 사흘 더 줄 테니 제대로 된 은결지를 만들어 오라. 명하고 떠났다. 폭풍우가 지나간 듯 작업장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구만은 감찰사가 사라진 쪽을 한참이나 노려보다가 거칠게 대문을 걸어 잠갔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던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구만은 마당 구석에 놓인 쌀이비에서 억센 회초리 하나를 뽑아들었다. 그리고 떨고 있는 한얼의 손목을 낚아채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한얼은 영문도 모른 채 질질 끌려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구만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구만은 한얼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종아리를 걷어 올리라고 소리쳤다. 평소 다정하던 아버지의 표정은 악귀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한얼이 겁에 질려 머뭇거리자 구만은 망설임 없이 허공을 가르며 회초리를 휘둘렀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여린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전해졌다. 한얼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었지만
구만의 매질은 멈추지 않았다. 한 대, 두 대. 종아리에 시뻘건 줄이 갈 때마다 구만의 입에서는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네가 죽고 싶어 환장을 했느냐. 그 손재주가 너를 죽이고 나를 죽일 것이라며 절규했다. 그것은 훈육이 아니라 공포에 질린 아비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구만은 한월이 몰래 숨겨둔 당나무 껍질과 발틀을 찾아내 모조리 아궁이에 집어던졌다.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그는 미친 듯이 웃다가 울었다. 차라리 손병신이 되면 살 수 있을까? 눈을 멀게 하면 저주받은 재능이 사라질까? 구만은 불붙은 나무 토막을 들고 한월에게 다가가려다 제풀에 꺾여 주저앉았다. 한월은 구석에 처박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흐느꼈다. 종아리에서 배어나온 피가 바지춤을 적셨다. 몸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아버지가 자신의 재능을 그토록 증오한다는 사실이었다. 자신이 만든 종이가 그토록 흉측한 물건이었나? 아름다움을 쫓은 것이 죽을 죄인가? 어린 소년의 가슴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의문만이 남았다. 밤이 깊어지자 창고 안은 냉기로 가득 찼다. 지쳐 잠든 한월의 등은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구만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켰다. 퉁퉁 부어오른 아이의 종아리를 보자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부엌에서 가져온 된장을 상처 부위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었다. 거친 손가락이 닿을 때마다 아이가 움찔거렸고 그럴 때마다 구만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구만은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 너를 살리기 위해 때렸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져도 목숨만 붙어 있으면 된다. 저주받은 핏줄이 너를 삼키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악귀가 되는 수밖에 없다. 구만은 소리 없는 통곡을 삼키며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굽은 등 위로 처연한 달빛만이 내려앉았다. 다음 날 아침, 한월은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다리가 부어올랐다. 그러나 구만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작업장으로 나갔다. 한월은 이를 악물고 절뚝거리며 마당으로 나왔다. 아버지가 시킨 대로 당나무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손끝이 아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면 또다시 매를 맞을 것 같아 쉬지 않고 일했다. 작업장 인부들은 그런 한월을 안쓰럽게 쳐다보았지만 누구도 구만을 말리지 못했다. 어젯밤 창고에서 들려오던 비명 소리가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이다. 칠성은 몰래 주먹밥 하나를 한월의 주머니에 넣어주며 혀를 찼다. 핏줄이 무서운 법이라더니 제 아비 성질을 그대로 닮아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고 수군거렸다. 사흘 뒤 구만은 완성된 은결지를 들고 관아로 향했다. 한월이 만든 방식이 아닌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겨우 흉내만 낸 물건이었다. 다행히 감찰사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물건을 받아들였다. 구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이번 한 번은 넘겼으나 언젠가 더 큰 화가 닥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한월은 달라졌다. 더 이상 웃지 않았고 지통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대신 산에 올라가 하루 종일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다 내려오곤 했다. 구만은 아이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진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지만 차라리 그것이 낫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평범한 바보로 사는 것이 천재로 요절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고 믿었다. 하지만 한월의 가슴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소녀는 산속 깊은 동굴에 자신만의 비밀 작업장을 만들었다. 아버지가 잠든 밤이면 몰래 빠져나가 그곳에서 종이를 만들었다. 달빛을 조명 삼아 바람을 벗삼아 매 맞은 종아리의 흉터가 쓰라릴 때마다 그는 더욱더 완벽한 종이를 만드는데 몰두했다. 그것만이 유일한 복수이자 구원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구만의 굽은 등은 더욱 시려 보였다. 한월은 아버지가 기침을 할 때마다 몰래 따뜻한 물을 떠다 놓았지만 결코 말은 섞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생겨버렸다. 침묵과 오해로 쌓아 올린 그 벽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급한 전갈이 도착했다. 대궐에 들어갈 종이가 부족하니 전국의 모든 지장들에게 당나무를 공출하라는 명령이었다. 작업장은 다시금 활기를 띠었으나 구만의 표정은 어두웠다. 이번 공출을 감독하러 오는 관리가 다름 아닌 과거 신씨 가문을 멸문지와 시킨 장본인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구만은 서둘러 짐을 쌌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그는 한월을 데리고 야반도주를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도망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횃불을 든 관군들이 들이닥치고 있었다.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뒤흔들더니 이내 작업장의 낡은 대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났다. 횃불을 든 관군들이 들이닥치자 칠흑 같던 마당은 순식간에 대낮처럼 밝아졌다. 잠에 취해 뛰쳐나온 인부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질렀고 몇몇은 도망치려다 창검에 막혀 바닥에 나뒹굴었다. 붉은 관복을 입은 대장은 말 위에서 거만하게 채찍을 휘두르며 모든 장인들을 마당 한가운데로 집합시켰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살기를 띠고 있어 감히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구만은 본능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단순한 공출 독촉이 아니었다. 관군들의 살기등등한 태도는 영모에 가담한 죄인을 잡으러 온 것이 분명했다. 구만은 어둠을 틈타 한월의 손을 꽉 잡고 뒷걸음질 쳤다. 인파 속에 섞여 눈에 띄지 않으려 했으나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귓가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한월은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만 구만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대장이 말에서 내려와 인부들 앞을 천천히 걸어 다녔다. 그는 품속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며칠 전 감찰사가 가져갔던 한월이 만들고 구만이 가짜라고 둘러댔던 그 종이었다. 대장은 종이를 인부들 코앞에 들이대며 으르렁거렸다. 이따위 흉물을 만든 자가 누구냐? 감히 조정의 눈을 속이고 역적의 기술을 흉내낸 놈이 이 안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칼을 뽑아들었다. 작업장 안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인부들은 서로 눈치만 살필 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대장은 인내심이 바닥난 듯 옆에 있던 칠성을 발로 걷어찼다. 칠성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관군들이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매질을 시작했다.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가 밤하늘을 찢어 놓았지만 대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범인이 나올 때까지 한 놈씩 차례로 죽여버리겠다고 선언했다. 구만은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이대로 가다간 한월이 들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몰래 한월을 이끌고 당나무 삶는 거대한 가마솥 뒤쪽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바닥에 깔린 집단을 걷어내자 작은 구멍이 드러났다. 평소에 당나무재를 모아두던 비밀 공간이었다. 구만은 한월을 구멍 속으로 밀어넣으며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설령 아비가 죽어나간다 해도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한월은 싫다며 고개를 저었으나 구만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한월의 입을 막고 억지로 구멍 속으로 밀어넣은 뒤 다시 집단으로 덮어버렸다. 어둠 속에 갇힌 한월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집단 틈새로 새어들어오는 불빛만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칠성의 비명소리가 잦아들고 이제 다른 인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구만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태어난 척 인부들 틈으로 다시 끼어들었다.
대장의 시선이 마침내 구만에게 꽂혔다. 작업장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장인임을 알아본 것이다. 대장은 피 묻은 칼을 구만의 목에 겨누며 물었다. 내 놈이냐? 아니면 내 놈이 숨겨둔 제자가 있느냐? 구만은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늙은이의 쉰 목소리로 읍소했다. 소인들은 그저 당나무 껍질이나 벗겨 먹고 사는 천한 것들이라. 그런 고귀한 기술은 알지도 못한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하지만 대장은 속지 않았다. 그는 관군들에게 작업장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다. 병사들이 창고와 숙소를 헤집기 시작했고 지통을 엎어버려 아까운 닭풀물이 마당을 적셨다. 정성 들여 만든 종이들이 진흙탕에 짓밟혔다. 구만은 곁눈질로 가마솥 쪽을 살폈다. 다행히 병사들은 그쪽까지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일렀다. 한 병사가 당나무 껍질을 쌓아둔 창고에서 작은 보찜 하나를 발견해 들고 나왔다. 한올의 옷가지와 붓, 그리고 연습 삼아 끄적였던 종이, 조각들이 들어있는 보찜이었다. 대장은 붓을 집어들고 비릿하게 웃었다. 글도 모른다는 천한 것들의 소굴에 붓이라니. 쥐새끼가 한 마리 숨어 있는 게 분명하구나. 그는 보찜을 바닥에 패대기 치고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쳤다. 아이를 찾아라. 구만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병사들이 다시 횃불을 들고 구석구석을 찌르기 시작했다. 가마솥 뒤쪽으로 병사 2명이 다가가자 구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대장 앞으로 뛰어나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붓은 제가 주워온 것입니다. 그를 배우고 싶어 훔쳐온 것입니다. 제발 늙은이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대장은 귀찮다는 듯 구만을 발로 차버렸다. 늙은이가 감히 거짓을 고한다며 칼등으로 구만의 어깨를 내리쳤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구만은 비명도 지르지 않고 다시 기어와 매달렸다. 시선을 가마솥에서 돌려야만 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제가 역적입니다. 제가 왕이 되고 싶어 종이에 주문을 걸었습니다. 구만의 돌발 행동에 병사들의 시선이 쏠렸다. 대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구만을 내려다보았다. 미치광이 노인네가 헛소리를 한다며 혀를 찼지만 그 덕분에 가마솥 쪽으로 향하던 병사들의 발길이 멈췄다. 인부들도 구만의 의도를 눈치챘는지 하나둘씩 나서서 구만이 평소에 노망기가 있었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대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는 구만의 턱을 잡고 눈을 마주쳤다. 노망난 늙은이 눈빛이고는 너무 생생하구나. 그는 병사들에게 구만을 포박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당을 둘러보며 외쳤다. 이 늙은이를 고문하면 쥐새끼가 제 발로 기어 나올 것이다. 당장 형틀을 대령하라. 마당 한복판에 멍석이 깔리고 주리가 틀어졌다. 구만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집단 틈새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월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다. 아버지가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참아내며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다. 절대 나오지 마라. 살아라. 대장은 구만의 다리를 부러뜨릴 기세로 주리를 틀었다. 우드득 소리가 날 때마다 인부들은 고개를 돌렸다. 구만은 거품을 물면서도 끝까지 아이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다. 그저 짐승 같은 울음소리만 토해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가마솥 뒤쪽을 향해 있었다. 제발 제발 살아다오. 새벽 닭이 올 때까지 고문은 계속되었다. 구만은 이미 반쯤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대장은 지쳤는지 침을 뱉으며 고문을 멈추게 했다. 독한 늙은이라며 일단 날이 밝는 대로
관하로 끌고 가서 마저 족치겠다고 했다. 병사들은 구만을 질질 끌고 가 창고 기둥에 묶었다. 관군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이 정막이 찾아왔다. 묶여있는 구만의 고개는 힘없이 처져 있었다. 집단 아래 숨어있던 한월은 조용히 덮개를 밀어 올렸다. 살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명령과 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다는 마음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소년의 눈빛은 밤새 흘린 눈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나 더 이상 겁쟁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는 결심한 듯 집단을 박차고 나왔다. 한월이 집단을 해치고 뛰쳐나오자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소녀는 포박된 구만에게 달려가 울부짖으며 매달렸다.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가 처절하게 밤 공기를 갈랐다. 대장은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수검댕이 묻은 조그만 얼굴과 가녀린 손. 누가 봐도 겁에 질린 평범한 아이였다. 대장은 말채찍으로 한월의 턱을 들어 올리며 물었다. 네가 그 종이를 만들었느냐? 한월이 입을 떼기도 전에 구만이 벼락같이 고함을 질렀다. 이 멍청한 놈아 어서 썩 꺼지지 못하겠느냐? 구만의 눈은 핏발이 서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는 묶인 몸부림치며 한월을 머리로 들이받아 밀어냈다. 그리고 대장을 향해 미친 듯이 웃어 젖혔다. 나리 보십시오. 저 겁쟁이 녀석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다 제가 시킨 짓입니다. 제 굽은 손으로는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없어 저 녀석의 고사리 같은 손을 빌렸을 뿐입니다. 대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구만과 한월을 번갈아 보았다. 구만은 필사적으로 말을 이었다. 제가 훔친 기술입니다. 신씨 가문의 비기를 훔쳐 부귀영화를 누려보려 했습니다.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아비가 시키는 대로 물을 뜨고 발을 흔들었을 뿐인 꼭두각시입니다. 죽일 거면 저를 죽이십시오. 대장은 코웃음을 쳤다. 내 놈의 그 투박한 손으로 비기를 흉내냈다고 믿을 수 없군. 대장은 한월에게 다가가 칼을 겨누었다. 이 아이의 손목을 잘라보면 알겠지. 진짜 장인의 손인지 아니면 내 놈 말대로 꼭두각시 손인지. 한월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다. 구만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대로라면 아이의 손목이 날아가고 모든 것이 들통날 판이었다. 구만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소리쳤다. 날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 손이 죄인입니다. 이 손이 욕심을 부려 천하의 비기를 훔쳤으니 이 손을 없애버리면 다시는 그런 흉물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구만은 묶인 밧줄을 끊을 듯이 몸부림치며 옆에 놓인 거대한 당나무 방망이 쪽으로 기어갔다. 병사들이 제지하려 했으나 대장은 손을 들어 막았다. 어디 한번 발악해 보라는 듯한 눈빛이었다. 구만은 이로 밧줄을 물어뜯으며 방망이 앞에 도달했다. 그것은 당나무 껍질을 두드려 펴는 무거운 돌방망이였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한월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 비친 공포와 슬픔이 구만의 가슴을 후벼 팠다. 미안하다 아가.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구만은 눈을 질끈 감고 돌방망이 위에 자신의 오른손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머리로 다른 돌을 들이받아 방망이를 떨어뜨렸다. 으지직하는 끔찍한 파열음이 마당을 울렸다.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터져 나갔다. 구만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는 너덜너덜해진 오른손을 부여잡고 다시 왼손을 돌 위에 올렸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와 함께 두 번째 파열음이 들려왔다. 순식간에 벌어진 참상에 병사들도 고개를 돌렸다. 한월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굳어버렸다. 양손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으깨진 구만은 피투성이가 된 채 대장 앞으로 기어갔다. 이제 됐습니까? 나리. 비기를 훔친 손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세상 그 누구도
그 종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제발, 제발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대장은 혀를 내두르며 구만을 내려다보았다. 독종이로구나. 제 손을 작살낼 정도로 기술을 숨기고 싶었더냐. 그는 피범벅이 된 구만의 손을 보며 구역질이 난다는 듯 침을 뱉었다. 쓸모없는 페인이 되었군. 이제 내 놈에게 볼 일은 없다. 대장은 칼을 거두고 병사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시체나 다름없는 늙은이와 어린 것을 죽여봤자 칼만 버린다는 심산이었다. 관군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마당에는 피비린내와 정적만이 남았다. 인부들은 공포에 질려 숨소리도 내지 못했다. 한얼은 기어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구만에게 다가갔다. 아버지의 손은 핏덩이가 되어 흙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평생을 종이 만드는 일에 바쳤던 거칠지만 따뜻했던 그 손이 이제는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다. 한얼은 구만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자신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그 종이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죄책감이 소년의 가슴을 짓눌렀다. 구만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한얼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아가 울지 마라. 내 손은 살았다. 내 손은 종이를 만들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이를. 동이 트자 마을 의원이 달려왔지만 고개를 저었다. 뼈가 가루가 되어 붙일 수가 없다고 했다. 그저 썩어 들어가지 않게 약초를 바르고 붕대를 감는 것이 고작이었다. 구만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해댔다. 당나무를 삶아라. 물을 대라. 아이를 숨겨라. 한얼은 밤새 아버지의 머리맡을 지키며 피 젖은 붕대를 갈아주었다. 며칠 뒤 구만이 겨우 눈을 떴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두 손을 잃은 충격으로 말까지 잃어버린 것이다. 그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다가 한얼이 다가오자 붕대 감긴 팔을 들어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려 했다. 그러나 손이 없는 팔은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다. 그 모습에 한얼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구만은 이제 혼자서는 밥도 먹을 수 없고 옷도 입을 수 없는 폐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눈짓으로 한얼에게 떠나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곳에 계속 머물다가는 언젠가 소문이 퍼져 다시 위험해질 수 있었다. 관군이 물러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 한얼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차렸다. 소녀는 짐을 꾸렸다. 구만의 등에 엎여 들어왔던 작업장을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를 지게에 업고 떠나야 했다. 한얼은 구만을 지게에 태우고 정들었던 작업장을 뒤로 했다. 칠성과 동료들이 눈물을 훔치며 쌈짓돈을 쥐어주었다. 부디 몸성이 살아남으라고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위로했다. 눈 내리는 산길을 오르며 한얼은 다짐했다. 아버지의 두 손을 앗아간 이 세상을 향해 반드시 보란듯이 성공하겠다고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내 손으로 천하 제일의 종이를 만들어 세상의 모든 억울함을 씻어내겠다고. 소년의 눈빛은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게 위에서 구만은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등판에 얼굴을 묻었다.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는 험한 산새였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들은 버려진 화전민의 오두막을 고쳐 짐을 풀었다. 한얼은 아버지를 눕히고 산을 내려가 당나무를 구하러 다녔다. 이제 소년 가장이 되어 아버지를 봉양해야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다. 산속 오두막 생활은 짐승의 삶과 다를 바가 없었다. 손을 잃은 구만은 스스로 밥 한 숟갈 뜰 수 없는 처지였고 한얼은 아픈 아버지를 수발하느라 하루하루 말라갔다. 소녀는 낮에는 산을 뒤져
약초를 캐고 밤에는 남의 집 담장을 넘어 밥을 훔쳤다. 그러다 들켜서 매를 맞고 돌아오는 날이면 구마는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다. 자신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는 지옥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마는 읍내 장터에서 명나라로 떠나는 상단이 인부들을 모집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이것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자신은 여기서 썩어 문드러질 운명이지만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한얼만큼은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내야 했다. 구마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결단을 내렸다. 빗줄기가 장대처럼 쏟아지는 밤이었다.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던 밤, 구마는 자고 있는 한얼을 발로 흔들어 깨웠다. 한얼이 부스스 눈을 뜨자 구마는 턱짓으로 벽에 걸린 보찜을 가리켰다. 떠날 채비를 하라는 뜻이었다. 한얼은 영문을 몰라 눈을 껌벅거렸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지만 구마는 대답 대신 으르렁거리며 짐을 싸라고 재촉했다. 한얼이 주저하자 구마는 몸을 날려 아이를 밀쳤다. 뭉툭한 팔로 한얼의 등짝을 후려치며 소리를 질렀다. 꼴 보기 싫으니 나가라. 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되었다며 모진 말을 퍼부었다. 한얼은 충격에 빠져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구만의 눈빛은 매서웠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당장 꺼지라고 발광했다. 한얼은 울면서 매달렸다. 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다고, 제가 아버지가 되어드리겠다고 애원했다. 하지만 구만은 냉정했다. 그는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낡은 주머니를 입으로 물어 꺼냈다. 그리고 바닥에 뱉어 한얼 앞으로 밀었다. 15년 전 강보에 쌓인 한얼과 함께 발견된 반쪽짜리 옷가락지였다. 한얼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집어들었다. 그 속에서 학이 새겨진 옥조각이 나왔다. 이것이 무엇이냐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구마는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것이 내 진짜 핏줄이다. 나는 내 아비가 아니다. 너는 귀한 집 자손이니 가서 내 뿌리를 찾아라. 더 이상 나 같은 병신 수발 들지 말고 떠나거라. 청천벽력 같은 말에 한얼은 넋을 잃었다. 아버지가 아니라고, 내가 주워온 자식이라고. 소년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구마는 멍하니 있는 한얼의 뺨을 손이 없는 팔뚝으로 세차게 쳤다. 정신 차려라. 명나라로 가는 상단을 따라가거라. 거기서 최고의 기술을 배워라. 그래서 보란 듯이 성공해서 돌아오란 말이다. 구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진 말을 뱉으면서도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한얼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낳아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아버지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소녀는 구만의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다. 빗소리가 그들의 울음소리를 삼켜버렸다. 하지만 시간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멀리서 상단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구만은 마지막 힘을 다해 한얼을 문 밖으로 밀어냈다. 그리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한얼이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외쳤지만 구만은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 뿐이었다. 가라, 제발 가거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거라. 한얼은 빗속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발길을 돌렸다. 상단의 행렬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소녀는 보찜을 고쳐매고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을 닦았다. 그리고 오두막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천하제일의 장인이 되어 아버지를 모시러 오겠습니다. 소년의 다짐이 빗줄기를 뚫고 하늘에 닿았다. 구만은 문틈으로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굽은 등이 빗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이제 그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두 손도 없고 아들도 없는 빈 껍데기.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라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내 아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당나무처럼 질기게 한지처럼 고귀하게 명나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한얼은 상단의 짐꾼으로 들어가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았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넜다. 발바닥이 부르트고 어깨가 짓물렀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밤이면 품속의 옷가락지를 꺼내보며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것이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상단 사람들은 묵묵히 일만 하는 한얼을 기특하게 여겼다. 개 중에는 그를 아는 선비도 있었는데 한얼이 틈틈이 흙바닥에 글씨 연습을 하는 것을 보고 그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 한얼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지식을 흡수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성공해서 금에 환영하겠다는 일념뿐이었다. 몇 달 후 상단은 압록강을 건너 요동 땅에 들어섰다. 낯선 풍경과 말소리가 한얼을 맞이했다. 드넓은 대륙의 기운은 소년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다. 이곳 어딘가에 전설적인 종이 장인들이 있을 것이다. 한얼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어느 날 상단이 묵고 있던 객주에 도적대가 들이닥쳤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물건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해쳤다. 아수라장이 된 와중에 한얼은 집마차 밑에 숨어 위기를 모면했다. 도적들이 떠나고 난 뒤 한얼은 엉망이 된 짐더미 속에서 찢어진 책 한 권을 발견했다. 명나라 황실에 진상되는 종이를 만드는 비법이 적힌 서책이었다. 한얼은 전율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늘이 아버지와 자신을 위해 내려준 기회였다. 그는 책을 품에 안고 맹세했다. 이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리라. 그래서 조선 땅 안이 천하를 놀라게 할 종이를 만들리라. 빗속을 뚫고 달려온 소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한편 산속 오두막에 홀로 남은 구만은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가져다주는 식량으로 연명하며 그는 매일 산신령에게 기도를 올렸다. 내 목숨을 앗아가는 대신 아이를 지켜달라고. 손 없는 팔을 모아 비는 노인의 모습은 산짐승조차 숙연하게 만들었다. 계절은 돌고 돌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잊혀진 줄 알았던 이름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륙의 바람을 타고 전설이 되어 돌아올 한 남자의 이야기가 15년이라는 세월은 강산도 변하게 만들었다. 명나라 황실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종이 장인이 조선 출신이라는 소문이 한양 바닥에 파다하게 퍼졌다. 조선 조정은 명나라 사신단을 맞이하느라 분주했다. 이번 사신단의 정사 옆에는 푸른 관복을 입은 훤칠한 사내가 동행했는데 그가 바로 명나라 황제가 아끼는 장인 신한얼이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15년간 갈고 닦은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편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임금은 명나라 사신을 환대하며 연회를 베풀었다.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한얼이 자리에서 일어나 임금에게 정중히 예를 갖추었다. 그는 황제의 선물이라며 비단 보자기에 쌓인 긴 두루마리를 내밀었다. 신하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한얼은 천천히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것은 티끌 하나 없이 하얗고 매끄러운 세상에서 처음 보는 거대한 종이었다. 좌중에서는 실망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다. 금은 보화도 아니고 고작 종이 한 장이라니 명나라의 처사가 너무한 것 아니냐는 수군거림이 들렸다. 특히 과거 신씨 가문을 모함했던 병조판서는 코웃음을 치며 한얼을 비웃었다. 그러나 임금은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종이는 마치 살아있는 피부처럼 숨을 쉬는 듯했고 은은한 광택이 감돌아보는 이를 홀리는 기운이 있었다. 한얼은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나 이 종이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옵니다. 달빛 아래서만 진실을 말하는 영물입니다. 그는 편전의 모든 불을 끄고 창문을 열어달라고 청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지만 임금은 손을 들어 한월의 청을 허락했다. 내관들이 촛불을 끄자 편전은 어둠에 잠기고 창문 틈으로 휘영청 밝은 보름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한월은 두루마리를 들어 올려 달빛을 받게 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하얀 종이 위에 숨겨져 있던 문양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붓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종이의 결 자체로 만들어진 그림이었다. 억울하게 죽은 충신들의 모습과 그들이 흘린 피눈물이 구름 무늬가 되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신하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종이 한가운데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충심은 당나무처럼 질기고 진실은 종이처럼 희다. 임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글귀를 읽어 내려갔다. 그것은 15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참수당한 대제학 신씨가 남긴 마지막 절명시였다. 임금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다. 잊고 있었던, 아니 잊으려 했던 피의 역사가 종이 위에서 절규하고 있었다. 병조 판서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저것은 요사스러운 마법이라며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임금의 눈빛은 이미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임금은 한월에게 다가가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가? 어찌하여 이 글귀를 알고 있으며 이런 신묘한 종이를 만들 수 있는가? 한월은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소신은 15년 전 멸문지화를 당한 신씨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 신한월이옵니다. 한월의 고백의 편전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말을 이었다. 제 목숨을 살려준 것은 천한 종이장이인 양부 구만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두 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두 손을 바위로 으깨어 버렸습니다. 이 종이에는 두 아비의 피와 눈물이 스며들어 있사옵니다. 한월은 품속에서 반으로 쪼개진 옷가락지를 꺼내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은 옷가락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것은 자신이 과거 대제학에게 하사했던 징표였다. 임금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내가 눈과 귀가 멀어 충신을 죽이고 그 자식마저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임금의 통탄 섞인 목소리가 어둠 속을 울렸다. 병조 판서는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으나 이미 늦은 일이었다. 임금은 당장 그를 하옥하고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어명을 내렸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원혼이 종이 한 장에 실려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다. 편전의 불이 다시 켜지고 한월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임금은 한월의 손을 잡고 그 노고를 치하했다. 그대의 효심과 재능이 조선을 울렸다. 내 그대의 양부를 궁으로 모셔 극진히 대접하리라. 한월은 감격하여 다시 한번 절을 올렸다. 15년간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저 멀리 산속 오두막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재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관련된 간신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갔고 신씨 가문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다. 한월은 아버지의 관작을 회복시키고 양부 구만의 희생을 세상에 알렸다. 사람들은 천한 신분을 뛰어넘은 두 부자의 이야기에 눈시울을 붉혔다. 거리는 한월이 만든 종이를 보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자 한월은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다. 벼슬길에 오르라는 권유도 마다하고 그는 다시 짐을 꾸렸다. 부귀 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금은 아쉬워하면서도 그의 뜻을 존중하여 많은 하사품과 함께 그를 보내주었다. 한월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말을 타고 고향으로 향하는 길. 한월의 뇌리에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비 오는 밤, 모진 말로 자신을 쫓아내고 문 뒤에서 울던 아버지. 손 없는 팔로 허공을 휘젓던 아버지. 그 못난 아버지가 너무나도 보고 싶었다. 한월은 말에 박차를 가했다.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휘날리며 어서 가라고 등을 떠미는 듯했다. 계절은 다시 겨울이었다. 15년 전 그날처럼 눈이 내리고 있었다. 산속은 여전히 고요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한월을 반겼다. 기억 속의 길을 더듬어 찾아간 오두막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한월은 말에서 내려 떨리는 가슴을 안고 오두막으로 다가갔다. 문 앞에는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 사람의 왕래가 끊긴 지 오래되어 보였다. 불길한 예감이 한월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혹시나 늦은 것은 아닐까?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은 아닐까?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삐걱 소리와 함께 낡은 문이 열렸다. 어두컴컴한 방 안 냉기만이 가득한 그곳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벽을 보고 누워있는 노인. 한월은 숨을 멈추고 천천히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노인이 힘겹게 몸을 뒤척였다. 앙상하게 마른 얼굴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이불 밖으로 나온 뭉툭한 두 팔. 한월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노인은 희미한 눈으로 한월을 바라보았다. 꿈인 줄 아는 모양이었다. 그는 헛것을 본 듯 고개를 저으며 다시 벽으로 돌아 누우려 했다. 그 모습이 한월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한월은 무릎으로 기어가 노인의 품에 안겼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한월이가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소년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노인의 몸이 굳어졌다. 익숙한 목소리, 따뜻한 체온.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월의 얼굴을 확인했다. 구마는 자신의 볼에 닿은 따뜻한 손길에 흠칫 놀랐다. 15년 전 빗속으로 떠나보냈던 그 고사리 같은 손이 아니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장인의 혼이 서린 듬직한 어른의 손이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한월아, 정녕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이냐. 뭉툭한 두 팔이 허공을 더듬어 한월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손가락이 없는 팔목이 아들의 등을 쓰다듬을 때마다 한월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소리내어 울었다.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서로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았다. 구마는 눈이 거의 멀어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냄새와 촉감으로 알 수 있었다. 훌륭하게 자라주었구나. 내 새끼 장하다. 노인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마른 눈물을 흘렸다. 한월은 아버지가 그간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해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 짐승처럼 기어다니며 살아온 세월이 아버지의 온몸에 흉터로 남아 있었다. 날이 밝자 한월은 부엌으로 나가 물을 데웠다. 그리고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와 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렸다. 손을 잃은 아버지는 그동안 발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발가락은 기형적으로 굽어 있었고 발바닥은 당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한월은 아버지의 발에 입을 맞추며 맹세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의 손이 되고 발이 되겠습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구마는 그런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비록 눈은 흐릿했지만 아들의 효심이 가슴 깊이 전해져 왔다. 한월은 임금에게 하사받은 비단을 아버지의 몸에 둘러드리고 가져온 좋은 술과 고기를 상에 올렸다. 구마는 평생 처음 받아보는 호사에 어쩔 줄 몰라 했다.
네가 성공했다는 소식만으로도 배가 부른데 이런 귀한 것을 노인네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손사래를 쳤다. 한얼은 품속에서 임금의 교지를 꺼내 읽어드렸다. 신씨 가문의 복권과 구만의 희생을 기리는 내용이었다. 구만은 교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15년 전 자신의 손을 으깨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구만은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봄이 되자 한얼은 오두막을 수리하고 당나무 밭을 일구었다. 그는 한양으로 돌아가자는 제의도 뿌리치고 아버지 곁에 남았다. 부귀영화보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가 더 소중했기 때문이다. 한얼은 매일 아침 아버지를 업고 산책을 나갔다. 늙은 당나무 아래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구만은 한얼이 종이를 만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눈은 보이지 않아도 찰랑거리는 물소리와 닭풀 냄새만으로도 아들의 솜씨를 알 수 있었다. 한얼은 아버지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종이를 만들었다. 구만의 거친 피부에 닿아도 상처가 나지 않는 솜털처럼 포근한 종이었다. 구만은 그 종이를 볼에 비비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이별의 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긴장이 풀려서일까 구만의 기력은 하루가 다르게 쇠해갔다. 15년을 버텨온 생명의 불꽃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구만은 당나무 그늘 아래서 한얼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바람이 불 때마다 하얀 당나무 꽃이 눈송이처럼 흩날렸다. 한얼아 나를 원망하지 않느냐. 구만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모진 말로 너를 쫓아내고 고생만 시킨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한얼은 아버지의 뭉툭한 팔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한 아버지십니다. 구만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거면 됐다. 내 평생 종이만 만들다 갈 줄 알았는데 너라는 귀한 작품을 남겼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 구만의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한얼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한얼이 얼른 자신의 손을 포개어 잡았다. 따뜻하구나. 우리 아들 손이 참 따뜻해. 구만의 손에서 스르르 힘이 빠졌다. 노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한얼은 아버지를 흔들어 깨우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흐느끼며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다. 바람이 당나무 숲을 지나며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고생했다. 이제 편히 쉬어라 하고 위로하는 듯 했다. 한얼은 양지 바른 언덕에 아버지를 모셨다. 묘비에는 그 어떤 관직도 새기지 않았다. 그저 위대한 아버지 구만 여기 잠들다라고만 썼다. 그는 아버지의 무덤가에 자신이 만든 최고의 종이를 태워 올렸다. 연기는 하늘 높이 피어올라 구름이 되었다. 15년 전 아버지가 태워 없앴던 그 은결지의 구름무늬처럼 이제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하늘을 논일 것이다. 세월이 흘러 한얼은 조선 최고의 지장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가 만든 종이는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여 천년지라 불렸다. 사람들은 그 비결을 물었으나 한얼은 빙그레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 비결은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두 손을 바친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했던 아들의 눈물에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지리산 깊은 골짜기 늙은 당나무 아래에는 바람이 불면 종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그것은 당나무가 우는 소리가 아니라 서로를 그리워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정겨운 대화일지도 모른다. 눈이 내리는 겨울밤이면 구분 등을 한 노인과
그를 업은 청년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어른거린다는 전설만이 전해져 올 뿐이다.